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의 부모로서 제가 한 달 사이에 이제 장애인협회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장애인협회랑 이제 같이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 부모들하고는 어떤 여러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식보다 하루만 더. 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한테 폭행당하고, 이러지 않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 핸드폰에 가공된 인물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특히 폭행에 그대로 드러나고 금품을 갈취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부모들에 대한 거지. 내가 죽으면 누가 도대체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시죠? 하나, 둘, 그리고 그렇죠. 뭐냐 그러면 존엄한 삶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한테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특히 80대, 90대 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가장 암은 차라리 여명의 시간이라고 있는데 이 치매는 여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생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억이 사라지는데 육체는 움직이는 거고 그게 너무나 슬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치매를 보험을 들어놓고 이게 아니라 정작 내 기억이 사라졌을 적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적에 나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필요하다는 거지. 더구나 우리가 90세, 100세, 이제 100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잖아. 요즘에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 90세 이상 사망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작년에 사망했던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90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 연세들이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반대로 뭐냐면 골드미스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지. 아빠가 먼저 죽은 거지. 대습상속이 일어날 거지.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다 보니까 할머니 혼자서 재산을 다 받은 게 있고 자식은 죽고 그 손주는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겠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치매 걸리는 거나 직업으로 만들 거니까 아예 있는 재산 부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큰 계약이 들어오면서 뭐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성년이 됐을 때 그전에는 내가 다 케어를 하겠으나 혹시 내가 죽는 시점부터 아니면 얘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매달 2천만 원씩을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보험 계약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산가 시장한테도 그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막 치매에 걸리거나 아파지기 전에 이거를 누가 함부로 못 가지고 가게 법으로다가 이렇게 좀 확 묶어줄 수 없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이거 애들한테 주게 되게 되면 애들이 증여 받아가면 증여는 받아가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 효도 계약서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안 오면 그만이거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법으로다가 좀 만들어줄 수 없을까? 그 다음에 내가 치매, 병환, 사망됐을 적에 누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신탁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내 형제들한테 맡겨서 내 가족들한테 맡겨서 내 친척들한테 맡기면 민사신탁은 형성이 되나 막상 내가 죽은 뒤에 돈이 내려가면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애한테 안 쓸 수가 있잖아. 오케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후견제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렇죠? 후견제도가 생겨가지고 맡겼던 것 중에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병이었어요. 근데 성년 후견제도의 그 병폐가 뭐냐 그러면 정작 환자는 필요로 하는데 전작 수익자는 필요로 하는데 성년 후견인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돈이 나가고 하게끔 하는 게 그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 성년 후견인 제도의
법정에 출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방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 환자는 계속해가지고서 이 욕창이 났는데도 방치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병원비가 이게 제때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령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건 이미 다 이제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적에 이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더 많죠.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성령 후견인 제도가 아니라 신탁이라고 하는데 상사신탁에다 했으면 상사신탁은 기본적으로다가 어떤 설정한 대로다가 가가지고 위탁자 부모가 설정한 대로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체크하고 온 다음에 교통비 거기 수탁에서 빼서 쓰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갔다 왔어. 그러면 그거 약정 항구로 했으니까 10만 원 빼기로 했으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애가 방치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부모들이 요청하는 거. 그거를 법으로 좀 만들어줄 수 없을까? 더구나 반려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합시다. 이제 반려견과 반려묘들 너무 많이 키우잖아. 그지? 외국에서 이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고 신탁에 대한 것이 얼마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구글에 찾아보게 되게 되면 개가 받았나 그래. 167억인가가. 예, 그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반려동물이 굶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타임일 때 애가 아프게 되면 병원 들여가지고 애가 죽으면 장례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얘 새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더라. 이런 것이 쫙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도 167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신탁 있잖아. 이런 거예요. 거기에 끝으로 뭐냐면 기부라고 하는 거를 하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익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데 재단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산가들을 만나게 되고 솔로이신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줄 사람도 없고 다 가니까 나 그냥 재단 만들 거야. 재단 만들어서 그냥 내 이름 재단 만들어서 할 거야. 그럼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박이사는 아무 얘기 없어요? 저는 재단 만들지 않고 저는 신탁 만들 거죠. 예. 재단은 한번 만들면 해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신탁은 뭐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깰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재단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사회라고 하는 건데 이사회에 5명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남모르는 사람들 갖다 채워야 되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거기서 90%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겠어? 바꾸고 싶어도 그러면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 뭐 만들어놨는데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 누구 해야 되는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신탁은 어떻게 되는가? 신탁은 내가 설정하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11조 헌금을 내던 절에다가 뭐 시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내가 나오는 배당금에서 내가 처리하게 되면 걔네들은 다 그렇게 보내주는 거잖아. 그리고 수수료 빼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산가들 중에서 이거 다 기부하지 그랬을 때는 재단을 한다? 신탁으로 한다. 신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내 교회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보내야겠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CMS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 중에서 매주 10만 원씩이 교회로다가 가게끔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다 신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법으로 했어. 그 법이 뭐다? 그게 신탁법이다라고.